오늘은 소개를 시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하던 분이 안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가 난리인데, 아니 전 사실 안 걸렸잖아요 아직. 불안해 지금. 사실 지금 뭐 아직 그 걸리신 분들이 많지만 어느 순간에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이게 또 막차 타면 이게 또 골치 아프거든요. 나는 궁금한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장난이 아닌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와중인데 그런 이 사람들은 코로나19 뉴스가 없어. 방역적으로 이거는 지금 방역 전쟁 와중에 방역이 불가능하지 사실상 지금. 그 신경 쓸 수가 없잖아. 보면은 저 인터뷰 영상 뭐 이런 거 봐도 우크라이나 군 뭐 영상 봐도 마스크 쓰고 전쟁하진 않더라고. 어떻게 마스크를 써? 러시아 군도 방독면 써야 돼. 마스크를 안 쓰고 전쟁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있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사실 이게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에게 있어서는 극한의 환경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히려 항체가 더 생기는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슈퍼소닉 TV 밀리터리 인사이드 이제 지금 시작하는데요. 예. 근데 이번에 이 러시아 공격 헬기 얘네들이 아주 우크라이나 시공에서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죽쓰고 있죠 지금. 완전 개망이잖아. 그리고 이제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전쟁인데. 계속 날아다니긴 해요 지금. 날아다니긴 해. 그러니까 러시아 국방부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네네.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개전 초기에 영상을 안 올렸었어. 업데이트를 안 했어 얘들이. 초기에 안 하다가 요새 신나게 막 업데이트를 해. 젤렌스키가 또 따로 막 계속 올리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홍보전도 있고 심리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안 풀리니까 러시아 국방부가 갑자기 막 영상을 만들어 올리더라고. 근데 그 중에 많이 올라간 중 하나가 바로 공격 헬기예요. 공격 헬기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죽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이 헬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헬기의 문제가 아니다. 헬기의 문제는 좀 제가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약간 운용을 잘못하고 있어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운용이 개판이야 사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첫 단추도 잘못 껴졌고 굉장히 그런데 이 헬기 조작도 보면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때 이제 2월 말이었나 이게? 거의 2월인가 2월 말 3월인가 그랬죠. 막 그때 이제 막 영상들이 나왔었잖아요. 스팅어 맞고 그냥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막 이제 공중 강습하는 그 영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한 2월 25일 정도에 이 러시아군 막 수송 헬기하고 이제 공격 헬기들이 갑자기 막 우르르 러시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우르르 가는 거. 그래서 막 플레이어 막 터뜨리고. 근데 이게 사실 요즘은 이제 공중 강습 작전을 낮에 잘 안 해요. 거의 밤에 하잖아요. 밤에 하잖아요. 근데 그 약간 이제 블랙오프 다음 보면 이제 그 낮에 하지만. 그럼요. 근데 뭐 경우가 다르지. 이라크전 이런 사례들 보면은 보통 이제 밤에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러시아 공격 헬기들을 유혹하는 데 많이 쓰는 견착 지대공사들 스팅거도 있고 과거 소련이 만든 것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공군 부대 가가지고 그걸 실제로 이렇게 체험하면서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견착식 지대공사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는 물론 이제 잘 조직화된 우리 공군이라든가 육군 뭐 이런 데는 이제 지상에 이런 단거리 감시하는 레이더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군은 이제 방공망이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적기가 어디 지점으로 이렇게 온다라고 다 알려줘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사실 그런 방공망이 어떻게 보면 온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다 견착식 지대공사들은 사람의 시야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거리는 수키로 돼도 사람이 눈이 볼 수 있는 게 그 정도까지는 못 된다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그게 단점으로 꼽히는데 대낮에 날라봐요. 다 눈에 들어오지. 안 들어올 수가 있나? 대낮에 날아다니면 다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쏘면 족족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유혹 덕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뭐 러시아군 헬기들 뭐 Mi-17이라든가 뭐 Mi-24 뭐 그다음에 28 소개드릴 28 그다음에 뭐 깡프 K-52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생존 장비라 그래서 뭐 플레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견체 시대용사를 조준하잖아요. 그럼 그걸 미리 탐지해서 알려주는 정보 장치들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RWR, 뭐 IRCM, 뭐 요즘 뭐 LIRCM, 뭐 레이저도 그 탐지해서 알려주는 장비들이 있어요 다. 그렇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플레어를 막 터치면 날라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은 견차식 지대공사 스팅거도 나온 지는 거의 80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스팅거도 시커 뭐 탐색기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러니까 막 자외선도 잡아내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이 헬기의 생존 장비는 달았지만 이거를 새로 나오는 미사일에 맞게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안 한 거야. 안 한 게 아니고 못했겠지. 그게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달면 됐지 한 거야. 그런 문제도 있고 심지어 이 K-52 같은 경우에는 전에 우리가 엘리게이터 공중거북이 하면서 제가 잠깐 얘기 들었는데 덜컴이라 뭐 덜컴 썰컴이라 해서 이 날라오는 견차식 지대공 미사일의 탐색기 시커를 마비시키는 장비를 달고 있는 기체들이 있어요. 체프 플레어뿐만 아니라. 근데 그런 헬기들이 막 떨어져. 막 떨어져.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감지 장비가 감지라고 재빠르게 디지털화해가지고 쫙쫙 뿌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방식이나 수동형 장비들을 지금 달고 있다라는 거 이게. 그게 취약하지. 낮에 날아다니고 장비는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고 반응은 느리고.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사면초가. 그러니까 미사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른 일반 여지껏 전쟁들과 달리 러시아 공격 헬기들이 그냥 영웅 효력이 없어. 아프간전 때도 러시아 그때 소련도 한번 당해봤잖아요. 스팅거에 제대로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뒤로 막 체프 플레이 생존 장비 달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회피 전술 그 다음에 이런 기계들이 좀 이렇게 자동화가 안 돼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번에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파치 하면서도 그 얘기 했잖아요. 2003년 이라크 전 때 한번 오지게 당했다고. 오지게 당했죠. 그러니까 이게 공중 강습이든 이제 헬기를 이용한 중심 타격이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파치들 막 멈치 달잖아요. 유무인 복합장. 그거 왜 그러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봐야 되거든. 봐야지. 그 사실 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롱보 레이더가 물론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있죠. 그래서 사실 러시아도 뭐 헬기에 레이더 달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 멈티를 안 하면 이제는 멈티를 안 하면 공격 헬기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미국이 돈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야. 그래서 사실 지금 오지게 깨지는 거예요. 낮에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기 전에 저기 예상되는 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견착식 지대공세 지점에 포를 쏘든 먼저 전투에 가서 조지든 그러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대공 방어망을 제압을 시키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란 게 대낮에 우르르 개때려 시하더라고. 아니 그것도 일렬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쭉 퍼져서 쭉 가더라고. 나를 맞춰주시오. 진짜 나를 맞춰주시오. 본인이 표적이 되겠다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우르르 가다가 한 대 맞으니까 그게 또 파편을 쳐서 또 이렇게 막 휘청이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실제로. 그러면서 분산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런 훈련을 안 한 거야. 안 해본 거지. 그러니까 너무 우크라이나를 또 만만하게 본 것도 있고. 너무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헬기들이 이제 키예프 인근 국제 화물 공항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그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 트위터를 통해서 신속 대응 여단은 고스토멜에서 적군과 전투를 벌였고 34대의 러시아 헬리콥터 중 3대의 헬기를 격추시켰다. 이것도 굉장히 전술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것도 애매한 뭔가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방공망 제압하고 그 다음에 쓱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돌격을 한 거야. 거기다가 이제 이 공중강습 작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공중강습 작전에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거는 사실 병력밖에 없거든요. 장비는 또 장비는 둘째 문제 아니에요? 장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이제 미군 같은 경우에는 치누크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도 없는 거 아니에요. MI-25 세계에서 제일 큰 헬기 입고 왔는데 이번에 모습이 안 보여 걔네들은. 아니 걔네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저렇게 사람만 갖다 놓으면 저거 속된 말로 발리는데 왜 쟤네들이 저렇게 하지? 그랬더니 그 결국에 어떻게 했냐 지금 뭐 전황을 종합해 보면 네. 교두보는 점령을 했는데 그걸 유지 확보하는 실패한 거예요. 그 이제 쫓겨나고 막 이러는 거야. 밀려나고 또. 그 이제 좀 러시아 군의 공중강습작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있는 정도가 아니야. 네. 아니 그러니까 요새 오늘 기사 보니까는 지금 미국 무기들이 겁나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 전 세계적으로. 막 제이블린, 스팅어. 거기다가 요즘은 어떤 상황이냐면.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 네네네. 폴란드, 유럽, 그 뭐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뭐 이런 게 쫙 이제 벨트로 있잖아요. 그럼요. 요즘은 저기요 단순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줄 수 있어? 언제까지 줄 수 있어? 언제까지 줄 수 있어, 니네? 네. 우리 3년 내에 필요해 이게. 우리 진짜 필요하다. 네, 3년 내에 필요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좀 방산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기업에서 사실 이제 문의가 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 들어봤을 때 언제까지 줄 수 있냐 그리고 이제 뭐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리고 더 문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뭐 지금 메카닉 코리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네. 시작한지. 내일 모레 1000명입니다. 그때도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알루미늄 공장, 주전자 공장 있어서 그 물자가 오질 않으니까 원부자재 이런 게 다 오른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매하는 나라들도 그게 걱정인 거예요. 주문하고 나서 만약에 이 원부자재 수급이 안 되면 굉장히 이게 인도가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줄 수 있냐? 언제까지 줄 수 있냐? 그게 굉장히 핵심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물론 가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군사 무기 방산 쪽에 사실 이제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독일이 제군비 다시 들어왔거든요. 지금 다들 제군비. 독일이 옛날에 거의 병신이었거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라가 군대가 아니었어. 군대가 아니지. 근데 지금은 이제 국방 예산 많이 쓰겠다. 유럽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났지.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게 해줬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줬어. 굳이 이렇게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이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일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각성을 하게 만드는. 진짜 각성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너무 우습게 봤던 거야. 우습게 봤고 정치적 실수죠. 실수했어. 하지 말았어요. 진짜 큰 실수. 그러니까 이제는 뭐 무기적으로 군사적으로 안 되니까 지금 에너지 가지고 지금 진짜 모르겠어요. 이제 저 지난번에 가스, 석유. 지난번 저희가 한번 우크라이나 한번 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시나리오대로 가면 과거 핀란드 소련 전쟁처럼 그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은 이제 물건 다 갔어. EU 정도로만 할 수가 없어. 쇼당을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뭐 아마 국토의 일부는 러시아가 좀 먹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띄워주고 좀 와이하고 이제 중립국가가 제가 봤을 땐 그게 가장 그 길밖에 없죠.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러시아 군사력은 이번 전쟁으로 절단이 났어. 그러니까 재래식 전력은 절단이 났어.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저는 효도로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효도로. 진짜 송곳주먹. 얼음 주먹이라고 해요? 송곳 주먹이라고 해요? 지금 상황이 러시아군의 상황이 효도로 은퇴할 때쯤 상황이 아니 이거 한다고 최정예 전력 다 쏟아부은 거거든요. 근데 쏟아부은 최정예가 지금 이 사단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내보냈더니 다 박살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욕심이었다. 욕심냈지 진짜. 지금 저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밀리터리 저희 팬들 야 진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간대. 아니 그 초반에 다 그래서 4일 만에 끝날 줄 알았지. 전부 다 야 큰일 났다. 그냥 그러겠구나. 다들 그리고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어떤 군사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일지 그냥 기대도 좀 많이 하지 사실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준비한 아이템이 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서 굉장히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4일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다 폭망을 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러시아는 병신이 되고. 그것도 그렇고 방위 산업 쪽으로 봤을 때도 옛날에 걸프전 때 T-72가 뚜껑 다 따지면서 이제 망한 거 아니에요, 한번. 완전 다 따였죠. 네. 네. 지금도 사실 보면 이제 러시아 뭐 전차들 우크라이나 터지는 거 보면 다 뚜껑이 따지지 않느냐. 뚱 따져서 나오잖아요. 아니, 여기저기서 우크라이나 민병대건 누군 군대건 제블린? 뭐 엔로? 제블린, 뭐 RPG-7 하여튼 지금 뭐?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 있는 대전차 유명한 것들 다 가 있어. 야, 다 그냥 뚜껑 따버리는데 네. 어이가 없더라고.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사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공업 특히 방산의 의존도가 높단 말이에요. 수출. 수출. 네. 근데, 그렇죠. 수출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 사단이 나면서 앞으로 수출은 다 했어. 끝났어. 못해. 그리고 만약에 어떤 나라 산다. 그러면 그 미국 비롯한 서방 국가들한테 경제 제재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일례로 우리 지금 이제 까모프 있잖아요. 아, 까모프 헬기들, 뭐 산림청에도 있고, 서방 헬기. 네. 얘네들도 제가 알아보니까 채무 대신 가져온 거 아니야? 아니 이제 헬기 운용하려면 부품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아, 부품 문제가 생겼네. 부품 문제, 엔진 뭐 이런 거 다. 올해는 괜찮아. 올해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겠죠? 올해까지는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까지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내년부터는 답이 안 나와 지금. 왜냐면 부품 수급이 안 돼. 그리고 이걸 갖고 있으면 이제 뭐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한테 좀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불곰으로 들어온 애들하고 이 지금 뭐 우리가 쓰고 있는 산림이나 뭐 소방 뭐 이런 까모프들도 정리를 이제 좀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럼 정리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걸 준비할 이게 대체할 게 있습니까? 사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국산도 있고 있긴 있죠. 그다음에 뭐 지금 사실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얘기도 있어요. 뭐요? 그 블랙호크가 소방으로 개조한 게 있거든요. 블랙호크가? 네, 소방으로 개조한 게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파이어호크야 걔는. 아니 소방헬기는 무슨 파이어호크야? 그러니까 파이어. 블랙호크를 소방용으로 개조한 게 있어. 미국에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원은 지금 그거 살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강원 소방은. 그래서 왜냐면 강원도 이번에 큰 걸로 났었잖아요. 아, 처참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에부터 이제 큰 거 좀 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사겠다고 뭐 하는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까모프는 카-32는 정리의 대상이 됐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마 뭐 당장은 아니지만 뭐 내후년부터는 좀 운용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맞아. 부품 수급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침공 현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현 상황을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어려운 단어? 군사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전문 용어입니다. 공세 종말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세 종말점. 이게 뭐냐면은 군사 전략에서 전력이 소모돼서 군대가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에 이른 시점을 공세 종말점이라고 해요. 아니 그 러시아 두고 한 얘기잖아 이거. 그 딱 지금 그 느껴지시죠? 그냥 러시아 두고 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단어는 어려워. 공세 종말점 그러면 뭔 소리야? 그런데 제가 설명하니까 대충 이해는 되시잖아요. 왠지 어려운 사자성어 얘기했는데 이건 내 경우잖아. 그렇죠. 지금 내역한 거야?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러시아군이 뭐 키이우 이런 데서는 철수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회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부 부대들은 정말 공세 종말점에 와서 더 이상 작전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시점. 공세 종말점. 그렇게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재편성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막 돈바스 쪽으로 다시 이제 뭐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전반적으로 지금 거의 이제 와해된 걸 수습하려는 이제 그런 뭐 분위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러시아 공군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랑 거의 규모가 10배 이상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게 숫자의 차고다. 숫자의 차고다. 숫자의 차고지. 그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거 숫자일 뿐이다. 실제 가용 전력은 그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미공군하고 달리 약간 좀 이렇게 통합 운용 방식이 아니라 뭐 이렇게 군광구에 배치시켜서 하는 방식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숫자의 오차다. 숫자의 오류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 뭐
중고등학교 때 네. 미팅 같은 거 단체 미팅 같은 거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요즘 애들이야 뭐 카페니 어디서 만나는데 네. 저희는 뭐 롯데리아 이런 데서 만났어. 그때는 그렇죠. 네. 롯데리아. 네. 90년도, 91년도 막 이럴 때. 그렇죠. 롯데리아 갈 정도면 사는 집이죠. 뭘 또 사고 햄버거 하나 가지고. 그래도 햄버거 싸진 않았잖아. 왜 있잖아. 네. 해화동, 대학로. 네. 마라니에 공원 그 옆에 있는 딱 이런 데. 좋은 사실. 이게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고등학교 때. 네. 야, 오늘 오디오 미팅이야. 오디오. 어디여고 제가 그 당시에 숭이여고. 네. 뭐 개성여고, 풍문여고 이런 애들이랑 내가 미팅 많이 했어요. 네. 당시 딱 했는데 5대5잖아. 네. 5명이면 여자 5 정도 나오니까 여자 그래도 둘은 애들이 좀 이쁜 애들, 에이스 괜찮은 애들 둘 정도는 나오겠지. 네. 기대감을 갖고 5명이서 네. 딱 집에 후루룩 갔다 옷 딱 다시 딱 입고 딱 간단 말이야. 네. 한 명이 그중 괜찮은 것 같은데 예쁘진 않아. 그중 괜찮아. 그러니까 가용 범위가 한 명도 좀 애매하게. 그 5명이 다 걔 하나만 보고 있는 거지. 그나마. 그러니까 5명 중에 보통 아까 있는 2명이 에이스 정도잖아. 2명이 에이스에 1명은 좀 괜찮은 애, 2명은 좀 아니고. 근데 이해가 되잖아. 러시아군 상황이 지금 우크라이나군에 지금 갈렸잖아요. 완전히 갈렸죠. 그러니까 에이스 둘도 날라갔어 지금. 왜냐면 초반에 투입됐던 전력들이 정예병들, 그게 다 모병으로 통해서 정예병들이고 그래서 갈려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징집병들 위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트가 완전히 파토난 거지 그냥. 이 러시아군이 완전 개박살이 나가지고 뭐 공군 자체도 그렇고 뭐 육군 뭐 기갑 차량이라든지 뭐 통제도 안 되고. 예? 그 헬기도 앞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막 우르르 때로 몰려가듯이 전차 장갑차도 우르르 몰려가고. 러시 너무 좋아해 이 형들은.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가한 러시아 공격 헬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앞서도 몇 번 조금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는 특이한 게 육군이 아니라 공군에서 공격 헬기를 이용해요. 공군에서. 물론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서방 쪽에서도 뭐 보면은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 보면은 네덜란드 공군에서 아파치 롱보 운영하기도 하는데, 일단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군이 공격 헬기 운영하고 세 종류가 있죠. 그래서 Mi-28, 밀-28, 네, 그다음에 밀-24, 35, 그다음에 이제 K-52. 그래서 다 이렇게 대수를 제가 계산해봤어. 네, 몇 대 정도 돼? Mi-28 같은 경우에는 100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확히 뭐 102대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K-52는 한 120여 대. 120여 대. 그다음에 Mi-24, 35는 한 320여 대. 그러니까 총 한 540여 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꽤 많아요. 근데 그걸 넘는 나라가 하나 있어. 아메리카? 네, 아메리카는 또 천조국. 와, 내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 천조국 몇 대야? 몇 대야? 미육군 아파치가 아파치. 네, 아파치 계열 아파치 롱보, 그다음에 아파치 가디언 뭐 이런 거 지금 다 합해서 그냥 아파치 총. 그게 810. 와우. 810. 예. 그러니까 러시아보다 한 200에서 300대가 더 많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거 해병대가 빠진 거지. 그게 또 해병대가 빠졌어. 해병대 H1Z 바이퍼가 바이퍼 10대, 100대 뭐 그거까지 합치면 그럼 900대 이상이라는. 900대 이상에다 거기 또 빠진 게 많잖아 또.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대강 이렇게 하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치 계열하고 H1Z 바이퍼 합치면 거의 900대 1000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비율은 미국이 그냥 바로 가용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쓸 수는 없지. 정비 들어가 있는 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많으면 절반. 적으면 3분의 1. 근데 900대에서 아니면 3분의 2 정도를 가용 전력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900에 그래도 5, 600대 된다는 얘기지. 600대, 5, 600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짱이야. 세계 1위야. 세계 1위. 돈 앞에 그냥 무릎을 꿇는다. 네, 그렇죠. 그러면 미르-28은 어떤 공격 헬기인지 그냥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실은 이 Mi-28보다는 K-52가 더 많이 나와. K-52? 네. 희한한 게 사실 이제 이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비하인드 맛집? 네.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냐면은 사실은 이제 이 과거 소련이 이 공격 헬기
그 전에 이제 하인드가 있었잖아요. MI24. 하인드. 근데 이 하인드는 무식하게 생긴 하인드. 람보에도 이제 나오시고. 하인드. 근데 하인드 같은 경우에는 병력도 싣고 공격 헬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하는 약간 지금 봐도 약간 이를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 개념을 좋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있는데 소련 써보다 보니까 야 시골도 미국처럼 공격 전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소련 공군도 83년부터 84년까지 요걸 하려고 이제 이 밀사하고 까모프사가 이제 경쟁을 막 합니다. 그래서 밀사가 들이민 게 이제 MI28이었고. MI28. 그다음에 이제 까모프사는 이제 K50 호컴이라고 호컴이라고. 요건 이제 감자였어요 그때. 1인승이었어요. 그래서 경쟁을 했는데 러시아 공군이 호컴의 손을 들어줘. K50? 네, K50의 손을 들어줘. 밀사 망한 거지 이제. 졸라게 만들었. 연락이 개발만 했다가. 졸라게 만들었더니 될 줄 알고 했는데 망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지면서 이걸 사실 이제 다른 데 같았으면 이제 내려놨을 텐데 계속 한 거예요 또 개발을. 야. 그리고 이제 해보니까 이 까모프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카50이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봤을 때 소련 공군이 카50을 선택한 거는 카50 이제 뭐 피디님이 사진을 이제 보여주실 것 같은데 얘는 좀 공격 헬기라기보다는 공격 헬기지만 전투기랑 비슷해. 아니 헬기를 전투기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해? 그냥 이제 보통 공격 헬기들은 2인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앞뒤로 보통 텐덤으로 하는데 근데 얘는 텐덤인데 한 명이었어. 텐덤인데 한 명이면 어떡해?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야. 혼자 나는 물론 이제 뭐 자동화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를 선택한 러시아 그 당시 소련 공군 애들은 내가 그때 전투기 조종사들이 아니었나. 헬기 쪽으로 뭔가 좀 헬기의 개념으로 본 게 아니라 전투기 개념으로 본 것 같아요.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요구사항이나 뭐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때 까50 같은 경우에는 헬기 간의 공중전 막 이런 걸 되게 좀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도 보면 미그 29랑 비슷하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될 것 같네.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까50 같은 경우에는 동축 회전이잖아요. 로터가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요. 동축이잖아요. 네. 근데 아마 전 세계 공격 헬기 가운데 유일하게 사출 좌석을 만들었어. 그렇지. 인젝션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날개도 날아가고. 날개 빵 그게 먼저 날아가고 그다음에 인젝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자료를 찾으면 이거 찾을 수가 없네.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건 아마. 근데 굳이 왜 헬기에 그런 개념을 넣었을까 생각해 보면. 역시 아까 말한 전투기 개념으로 쓰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헬기 조종사를 양성해서 헬기를 태워서 막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운용 그러니까 컨셉 자체를 전투기 같은 헬기. 그러니까 뭐 이도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그렇죠. 이게 돼버린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MI28이 떨어졌는데 다시 이제 러시아 공군이 써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데 오히려 이 까50이 까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사게 됐는데 이 MI28 공격 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러시아 이 공격 헬기들을 보면 미국 공격 헬기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공격 헬기들은 이건 공격 헬기구나 라는 느낌이 분명하게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러시아 공격 헬기들은 아니 이 형들은 이 나르는 장갑차를 만들고 싶어요. 이번에 또 나르는 장갑차야? 그러니까 방어력 같은 게 엄청 좋아. 엄청나지? 네, 엄청 좋아. 엄청 튼튼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웬만한 거 맞아도 안 터지잖아. 그러니까 이 미르 28이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공격 헬기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찾아보고 놀랐는데 기체 이 중량만. 그러니까 비행기 중량. 이게 8.6톤이에요. 거의 10톤에 육박해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요즘은 이제 보통 이제 헬기 같은 경우에도 복합 소재를 많이 써요. 이제 가벼우면서 그렇죠. 이 피탄이나 이런 데 좀 이제 유리한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러시아는 좀 그런 기술이 없었고 러시아는 이제 금속 쪽으로 강했던 거야. 금속적으로. 이 기갑 사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러시아가 또 많이 나온 게 뭐냐면 티타늄.
티타늄이 엄청 러시아가 유명한 그런 생산 산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제 MI8에 티타늄을 도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금속 쪽으로 이걸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어 쪽에 굉장히 방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금속 재질로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8.6톤 크기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날아다니는 장갑차예요 그냥. 진짜 날아다니는 장갑차네. 거기다가 또 이게 이 MI8에만 있는 아주 특수한 그런 공간이 있어요. 공간.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전세 공격 헬기 가운데 헬기에 어떤 그런 공간이 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헬기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항전 장비들이 있는 공간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기판으로 볼 때는 요게 다인 것 같지만 헬기 같은 경우에 뒤쪽이라든가 아니면 이 뭐 앞쪽에 잘 보시면은 그런 맞습니다. 이제 항전 장비들이 이제 그 컴퓨터나 이런 거 설치되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MI8은 그 공간이 기체 뒤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 공간도 방탄 이렇게 되게 잘 돼 있어. 그 공간까지도. 근데 이게 만약에 기체가 부시착을 했다 하면 그 공간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생각났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만든 굉장히 좀 특이한 공격 헬기입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쓸데없이 왜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아프간전에 약간 노하우가 거기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프간전에서 그러니까 이제 당했던 미국은 보통 이제 공중 강습 작전이나 헬기들이 그 중심 작전 할 때 보면 이 탐색 구조 팀이 붙어요. 그러니까 만약 추락했을 경우에 가서 구해오는 팀들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 뒤쪽에 하나 따라 붙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구해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러시아 공군도 내가 잡았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러시아 공군이 가장 취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은 만약 그런 생겨서 포로 잡히고 그러면 언론에서 가만 안 있잖아요. 장난 아니지. 한 명이라도 구해야 와야 된다. 오지게 깨이잖아. 근데 러시아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니는 총 하나씩 쥐어주잖아. 그냥 총 하나 쥐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결. 버텨. 구하러는 갈 거야. 근데 좀 늦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헬기에다가 잠가놓고 하면 어디서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숨어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 약간 은근처럼 믿는 그런 걸 만든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이번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MI8 계열들은 잘 안 나타나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또 맞아서 떨어진 영상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 전쟁에서 Ka-52 얘가 제일 많이 보였던 거예요? 첫날부터 나타났어. 다른 잘 안 보이고. 첫날부터 나타났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런 영상도 있어요. 어떤 거? MI17 뭐 이 그 병력 수송하는 그 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우르르 공중 강습하러 가다가 Ka-52가 확 풀려 터뜨리고 미사일 날라온 와중에도 풀려 터뜨리 하다가 결국에 맞고 내려. 근데 결국에는 맞은 거야. 견착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조종사가 탈출하는 영상이 있어. 대전 며칠 뒤에 이제 나왔는데 갑자기 어디 이렇게 평야에 Ka-52가 뚝 이러고 서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우크라이나 군이 와가지고 이거 맞췄네 막 이러면서 하는 걸 나왔는데 근데 놀란 건 뭐냐면 맞아서 떨어졌지만 기체가 멀쩡하다. 멀쩡하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티타늄인가? 그 러시아 공격 헬기들은 하늘 장갑차 만들었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방어력 하나는 탑이야. 그렇게 미사일을 대하셨을 때 물론 이제 그 견체 시대 공장들이 헬기가 가서 박히는 건 아니에요. 박혀 터지는 건 아니에요. 근처에서 터지는 거지.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내려앉은 거 보면서 물론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베스트 케이스로 이렇게 내려앉은 건데 그 정도의 그 방어력이 있다는 건 대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그거 하나는 대단하다. 그거 하나 진짜 대단하다. 그거 하나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Ka-50 블랙샤크가 이제 단자였잖아요. 네네. 요거를 이제 복자형 Ka-50이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왜 그런 복자로 했을까? 다시 왜 2인승 바꿨을까? 왜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공격 헬기 이거 Ka-50을 운용을 해보니까 야 이거 혼자서는 못하겠다. 야 힘들다 야. 그것도 그렇고 아마 그리고 Ka-50이 잘 보시면
이게 앞하고 좌우 시야는 나오는데 후방 시야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형식이에요, 조종석이 기체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이제 공군도 요구를 했을 거고.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피디님한테 영상 보내드릴 텐데 이 카50 있잖아요. 네네. 카52 이전에 네, 카50 그게 단자였잖아요. 단자. 이거 러시아에서 에어울프처럼 영화로 만든 게 있어. 카50이 나와서 그냥 다 부셔버리던데? 다 때려 부셔 그냥. 그리고 막 미사일 날라가서 막 그 무슨 지도자 막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것도 막 좀 어설프지만 좀 어설퍼요. 네, 우레메 같은 방식으로 만든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재밌었어요. 저 그거 사실 이제 러시아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막 러시아 말로 영상미는 되게 괜찮았던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때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이제 카50 블랙샤크도 막 이게 돈이 없으니까 양산도 안 되고 수출해보자고 한번 홍보용 만든 것 같아. 홍보용으로. 네, 그런 거 만든 것 같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MI8보다는 사실 해외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뭐 중국이 산다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 제가 그때 중국이 이거 사면 제재야. 미국이 제재 걸 거야 분명히. 돈 내고 사기 시작하면 제재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경쟁 관계 치열하게 임해도 그거는 또 무시할 수가 없지, 중국도. 그렇죠. 네,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근데 이번에 하여간 이번 전쟁은 카52가 굉장히 많이 우크라이나에서 침공 때 활약을 했죠. 물론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요 아까도 제가 앞서 같은 카50 같은 경우에는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견처시 지대공 미사일을 이제 교란할 수 있는 뭐 덜컴, 썰컴 같은 그런 장비들도 달린 것도 있어요. 아예 이제 옵션으로 달아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뭐 러시아 공격 헬기들이 성능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점? 몇 점 중에?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에 성능이 10점. 아니 성능의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다 문제가 토탈로 이렇게 토탈 100점 중에 한 20-30점 있는 것 같고 성능의 문제는 20-30점이다. 네, 뭐 7-80점은 제가 그때 운용을 너무 못했어요. 이번에. 결국 운용. 네, 운용을 좀 이상하게 했어요. 그 공세 종말점 말씀하셨던. 그거 이제 전반적인 상황 지금 이제 몇몇 부대들, 그러니까 주력 부대들은 사실 이제 공세 종말점에 왔고, 그러니까 지금 재편하려고 막 철수하면서 이제 전역을 바꾸고 있고, 그러니까 전구 공간을 다시 바꾸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긴 하죠. 아무튼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했다가 러시아 공격 헬기들이 굉장히 러시아 헬기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들 실망을 많이 이번에 했을 거예요. 다시 제가 거듭해서 얘기하지만은 공격 헬기의 문제도 물론 있어요. 그런 생존 장비들의 이런 뭐 적 날라온 견처치 지대공을 빨리 캐치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빨리 날려주고 이런 걸 요즘 다 디지털로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 컴퓨터 관제하고 이런 기능들이 없는 것 같아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 카52 공격 헬기도 보면 사실 좀 놀랐어요. 뭐에 놀랐냐면 지금 이제 아파치 가디언이나 이런 뭐 전에 H1Z 저희가 발표도 했는데 눈깔 문제를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눈깔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이 러시아 헬기들 눈깔하고 요즘 나온 아파치 가디언이나 H1Z 눈깔을 비교해 보면 한 10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기술차가. 10년이나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나오는 H1Z나 아파치 가디언들은 이 눈깔이 다 HD급이에요 거의. 야간 할 때도 그렇고 플리어 이런 장비들이 HD급이에요. 4K 아니야? K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몇 년 뒤에 될 것 같아. 근데 이 러시아의 카50이나 MI8은 보면 SD급이야. 화질이 안 좋더라고 되게. SD급.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예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 뭐지? 막 이렇게. 그게 잘못하면 아군 오사로 갈 수가 있어요. 식별이 안 되면. 식별하면서 미군도 문제가 그래서 막 지금 러시아군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군 기사를 잘 보면 그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막
저기 도청해가지고 들어보면 막 우리 러시아 공군 전투기가 막 악어를 공격했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걸로도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러시아 공격기들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 공군 소속의 네. MI-24 하인드는 활약이 대단해요 이번에. 얘가 활약한 게 있어요? 두 대가 네. 러시아로 쑥 들어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놨어. 아 이번에 그 타격 러시아가 받았다는 게 그게 MI-24 헬기 두 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영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영내로 쑥 들어가서 아마 유료 저장소를 때린 것 같아. 그 러시아가 발끈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헬기를 집어넣었어. 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결론은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성공했다라는 건 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전술과 운용의 문제라는 거야. 전술과 운용의 문제가 크다는 거야 지금. 얘네는 이런 것도 하는데 러시아는 개판을 치고 있으니. 개판을 치고 그것도 밤에 들어갔어. 얘네는 낮에 들어가다 개판 나는데. 정석대로 한 거야 우크라이나군은 운용을. 종심 타격을 한 거야 진짜. 근데 반면에 러시아는 그렇게 안 한 거지. 그래서 망한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러시아 공격기들은 걸프전 때 그 우리 T 계열 전차들이 그 72부터 망신을 당했던 것처럼 아마 당분간에 이 저기 해외 시장에서 좀 어렵지 않겠나. 끝났다. 네. 모기 판매는 끝났다. 좀 어렵지 않겠나. 정말 이제 저가 판매 아니면 어렵지 않겠나. 아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일단은 저기 기름값이 너무 올라오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뾰족한 수가 없어요 지금. 아 이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전기차를 우선으로 지금 바꿔 되지 않느냐. 차는 그래도 돼. 뭐 이런 것도 차는 있는데. 차는 전기차로 가도 돼. 근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 세계 최대 밀, 라면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만들 수 있는 밀가루. 그러니까 지금 밀가루. 우리는 그래도 뭐 먹고 살만한 나라잖아요. 아직은. 대한민국 먹고 살만한 나라죠. 근데 문제가 이제 슬슬 영향이 오지만 영향이 있지만 위험하진 않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가난한 나라들은 정말 진짜 쫓기겠다. 진짜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빨리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푸틴이 정신 차리고 빨리 손 털어야 돼. 아 미안해, 내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그거는 미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마무리를 져야 돼요. 마무리를 져서 나와야지. 이건 러시아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빨리 좀 푸틴 우리 형아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모든 공격 헬기든 뭐 어떤 무기든 전차든 다 지금 그냥 개망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봤을 때 푸틴의 아집과 고집이 만들어낸 이 전쟁이에요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게 너무 독재 오래 하다 보니까 입 바른 소리 하면 다 잘라내고 이러다 보니까 망가진 거야 이 형이. 나 계속 해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망가진 거야. 싫은 소리 듣기 싫고. 그렇지. 또 국민들도 내가 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망한 거야 그래서. 아휴 그렇습니다. 결국 결론은 푸틴의 오판이 큰 화를 전 세계적인 재앙을 부르고 있다 지금. 재앙 또 스스로에게까지도 재앙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김대영 평론가님과 함께 오랜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에 따른 공격 헬기의 어떤 전황들 살펴봤는데요. 저희 이제 좀 많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요즘 좀 빠지는 것 같아. 아니 메카닉 코리아가 저기 이게 계속 이제 한 달이 됐다는데 벌써 구독자 지금 거의 2달 되고 있는데. 2달째? 예. 메카닉 코리아도 좀 많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이제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와주신 우리 슈퍼소닉 TV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니 메카닉 코리아가 왜 잘 돼야 되는지 아세요? 왜요? 슈퍼소닉 TV 운영하려고. 내가 따로 이걸 막 해서 뭘 이렇게 얻고자가 아니고 나는 슈퍼소닉 TV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 메카닉 TV로 이거 열심히 또 이걸로 끌어올려서 여기다 또 자꾸 갖다 부어야지. 그렇지. 갖다 부어야지. 제가 그리고
김대영 평론가님과 함께 또 계획 중인 여러 포맷이 있어요. 앞으로 좀 이 슈퍼소닉 TV도 변화와 개혁, 밀리터리계에 뭔가 새로운 물결을 제가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또 아이디어를 주시죠.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마 저희 아웃조로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메카니코 코리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여기까지 김대영 평론가,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